추상화에는 김정희의 추상화가 아니고요. 구조 추상화, 아니 데이터 추상화, 그다음에 프로세스 추상화 두 가지로 나뉘었었죠. 데이터 추상화는 변수들이었고요. 단순 변수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배열 구조적인 거, 그다음에 모듈 패키지 구조적인 것 변수들 묶어서 한 그룹으로 한 그런 세 단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프로세스 추상화의 구조적 추상화는 조건문 반복문이 대표적인 구조적 추상화죠. 그래서 자바하고 에이다 언어하고 if문 그다음에 반복문 얘를 비교를 해본 건데요. 자바는 여러분들 이거 바뀌었다. 이쪽이 자바죠. 이쪽이 에이다고요. 어제 실수했네요. 네. 자바의 if문은 if, else, C 언어 스타일이죠. 로 되어 있고요. 에이다의 if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이 조건문에 괄호가 있고 없고 대신에 the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 없고 else에도 중괄호 열고 닫고가 자바에는 있고 에이다에는 중괄호 열고 닫고가 없네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폼이 잘 갖춰져 있어요. if, then, else, and if 이게 영역을 구별하는 키워드 역할을 하죠. 그래서 if하고 then 사이에 조건문이 들어가고요. then하고 else 사이에 참일 때 실행하는 문장들이 들어가고요. else하고 and if 사이에 거짓일 때 실행하는 문장이 들어가는 격식이 잘 갖춰진 그런 if문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자바나 C 언어 스타일은 격식이 별로 잘 안 갖춰져 있어요. 격식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then, else, and if 이렇게 영역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영역을 구별하기 위해서 조건문은 여기서 여기까지야 라고 소괄호로 표현을 하고요. 문장이 여러 개를 실행해야 될 경우에 어디까지 실행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중괄호 열고 닫고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언어마다 조금씩 추상화 방법이 다른 거죠. while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루프, 그러니까 반복문의 경우에도 자바에서 두 while문 i는 0에서 i를 1씩 증가하면서 센텐스 i가 $일 때까지 개수를 세웠네요. i는 i 플러스 1. 두 while문을 에이다에서는 자바에서는 두 while 키워드였고요. 에이다에서는 루프, 엔드 루프 키워드가 다른 부분도 있긴 해요. 이건 뭐 별 문제는 아니지만 끝나는 컨디션 부분이 좀 다르네요. 자바나 C 언어 스타일은 while 하고서 이 부분의 조건을 기술하는 데 비해서 에이다의 루프문은 무한 루프를 돌다가 exit을 만나면 끝나게끔 exit when 하고서 조건을 주게끔 하는 이게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언어마다 추상화 방법이 다른 그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에 계산 프로그래밍 언어의 패러다임 네 가지 형태 명령형 언어, 논리형, 함수형, 객체지향 네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명령형을 절차형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절차형하고 함수형의 예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함수형 언어에서는 반복문이 없다. 변수도 없다. 배정문도 없다. 그럼 어떡하느냐? 함수를 계속해서 적용하는 거다. 마치 객체지향 언어에서 A, B, C, D 이렇게 메서드 콜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순서가 아니라 함수 적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복문 형태는 리커전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모듈라 2라고 하는 언어는 두 가지 방식을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모듈라 2에서 왼쪽은 명령형 언어 스타일, 절차적 언어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함수네요. GCD. 오른쪽은 함수형 언어 스타일로 recursive 함수로 구현해 봤고요. 여기 참고로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죠? 글쎄 저도 최대 공약수 구할 프로그램을 짜본 적이 없어서 가르치는 봤더니 예를 들면 12하고 18 최대 공약수는 6이죠. 네, 입력이 12, 18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18, 12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공약수, 약수 중에서 가장 최대가 되는 정답은 6일 텐데 6, 22, 6, 38이니까요. 그래서 6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할 거냐. 큰 값에서 큰 값 18에서 모듈라 연산을 하면 그러면 6이 나오나요? 이게 큰 값을 작은 값으로 모듈라 연산을 하고 그 값하고 반복 리커시브 함수로 호출하면 쉽게 되던데.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큰 값, 작은 값 순으로 돼 있으면 바로 되는데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 모듈라 연산을 한번 더 해요. 그러면 12, 18 모듈라 연산을 하면 그냥 1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꿔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꿔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놈을 다시 요리하고 이거 모듈라 연산을 한 6을 이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내려오면 요 놈을 요렇게 내려오고 12하고 6 모듈라 연산을 요렇게 하고 0으로. 그래서 요 우측 값이 0이 되면 이게 GC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구현한, 그래서 이제 리커시브하게 구현한 것이 매우 편리한, 그러니까 얘를 신중하게 고른 것 같아요. 보통 n 팩토리얼이라든지 리커전 함수는 에이 뭐 그냥 for 한번 돌리는 게 더 편하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GCD 함수는 리커시브 함수로 하게 되면 UV를 V가 0인 경우에는 U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V를 UV였는데 V를 왼쪽으로 U 쪽으로 올리고 V 부분을 U 모듈라 V로 해서 이렇게 걸면 매우 간편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절차적 명령형 스타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매우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에서는 함수형 언어가 매우 편리하고 좋은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되겠네요. 다음에 똑같은 네. 사실 C 언어에서도 recursive call로 recursion으로 구현하고 recursion이 아닌 for loop로 구현해도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함수형 언어에서는 Lisp, 뭐 스킴, ML 같은 함수형 언어에서는 이런 스타일의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스타일로만 해야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함수형 언어가 순수한 함수형 언어가 아니라 하이브리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해요. 가능한데 함수형 언어로 프로그램 짤 때는 이 방식을 선호하지 않죠. 가급적이면 저런 방식을 안 쓰도록 하는데 사용할 수는 있긴 해요. 하이브리드니까요. 자동차 하이브리드처럼. 네, 다음에 논리형 언어 이해를 똑같이 GCD 구하는 이해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논리형 언어는 선언적 언어라고 했어요. declarative, 선언. 며칠 전에 3.1절에 선언, 독립선언하는 것처럼 그게 선언적이에요. 선언적이 방금 전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랑 매우 유사해요. 그러니까 함수형 프로그램의 특징은 n 팩토리얼 또는 GCD에서도 보듯이 끝나는 부분 if문이 하나 있어요. 꼭 if문이 있어서 만약 0이면 V가 0이면 U를 리턴하잖아요.
n 팩토리얼의 경우에도 1 팩토리얼은 1로 끝내줘요. 1보다 큰 경우에만 n 곱하기 n-1로 계속 리커시브 하죠. 이렇게 if문이 있어서 if문이라는 구조화된 문장 하나를 통해서 리커전을 구현을 하는데, 근데 논리형 프로그래밍은 달라요. if문이 없어요. 그래서 if문에 n 팩토리얼의 n 값이 1인 경우에 리턴시키는 if문이 그게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거예요. GCD v 값이 0인 경우에는 UV가 값이 두 개가 입력이 되어서 UV의 최대 공약수의 결과는 세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v 값이 만약 0이라면 그러면 u가 최대 공약수가 돼요. v가 0이 아닌 경우에는 2, 3, 4 문장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v가 0이 아닌 경우는 즉 v가 0보다 크면 y는 u 모듈라 v를 한 다음에 vyx로 한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x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조금 전에 함수형 언어에서는 if v가 0이면 이렇게 아니면 else 이렇게 했었죠. 그게 한 덩어리였는데 논리형 언어에서는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전혀 별개예요. 1번 GCD 정의하는 거 별개. 1번은 v가 0일 때만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정의한 거죠.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n 팩토리얼을 논리형 형태로 정의를 한다면 독립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n 팩토리얼 n 값이 1 이하일 때는 1로 해주고 독립적. 요 놈은 1 이하일 때만 n 팩토리얼 계산되는 거예요. 네. n 팩토리 2일 때는 2로 정의해주고 3일 때는 6으로 정의해주고 4 이상일 때는 n 곱하기 n-1로 정의해주고 이렇게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어요. 물론 가장 심플하게는 두 가지로만 정의하면 되긴 하죠. 1 이하일 땐 1, 나머지 경우에는 n 곱하기 n-1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 나는 1 이하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따로 정의하고 5 이상일 때만 이렇게 정의할 거야. 이렇게 여러 개의 독립된 문장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논리형 언어의 장점이에요. 다음에 객체지향 언어에서도 최대 공약수 구하는 프로그램을 예를 보였는데 조금 라인 수가 기네요. 대신 객체지향 언어의 장점이 있죠. 이 클래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저는 객체지향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프로그래밍 언어의 패러다임은 컴퓨터 하드웨어 구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폰 노이만 아키텍처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물론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론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론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과목에서 주로 배우게 되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분 설계 방법론하고 프로그래밍 언어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또한 사람의 사고방식, 인간의 사고방식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조금 전에 최대 공약수 구하는 그 방법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수학 시간에는 다르게 배웠거든요. 각각에 대해서 약수 2개 구해서 그 중에서 공통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값. 물론 우리가 코딩할 때도 그 방법으로 해도 돼요. 그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그 방법보다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알고리즘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알고리즘을 소개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고급 언어의 명령형, 함수형, 논리형, 객체지향 4가지를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구문론과 의미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었고요. 1장 연습 문제가 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연습 문제 중에서 일단 1번 문제. 우리의 사고 능력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컴퓨터 공학 분야가 아닌 것 같은 인문사회 분야 질문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우리가 코딩하는 언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관점에서 아까 최대 공약수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하자. 그러면 일단 내 머릿속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코딩하고 전혀 상관없는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방식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부분,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내가 알고 있는 언어, 우리는 한국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의 문제예요. 초등학생이 삼촌한테 물어봤어. 삼촌,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해요? 그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써가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자연 언어로 한국어로 설명을 하는데 그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말로 설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를 알고 있어. 파이썬이든 자바든 언어를 알고 있어. 그럼 파이썬 또는 자바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 구현을 해야 돼요. 그때 이 세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미치냐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나요? 이건 이제 우리 전공 지식 분야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인 부분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한 3년, 4년 공학을 배우고 있죠. 공학 중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 또 다른 친구들은 인문계 또는 뭐 사회 계열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대학 3, 4년 지나면 조금 그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공대 쪽하고 인문사회계 쪽하고 그다음에 직업을 계속 우리는 공학 쪽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10년, 20년 그런 쪽에 일을 한 사람하고 인문사회계 쪽에서 다른 그쪽 관련된 일을 한 사람하고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 공학하는 사람들은 늘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지 않으면 기계가 멈출 수 있거든요. 기계공학이라든지 자동차 이게 멈출 수 있어요. 우리는 정확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몸에 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기 직업에서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 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업에 따라서 어떤 성향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이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을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표출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내가 알고 있는 언어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령형 언어, 파이썬만 알고 있었어. 그럼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문장, 데이터 타입, 그다음에 조건문, 반복문, 함수 정의하는 방법, 이것만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함수형 언어, 논리형 언어, 예를 들어서 리커전 기능, 그러니까 리커전 기능을 알고 있을 때하고 알고 있지 않을 때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리커전 기능이 있는 그런 언어를 내가 알고 있었다면 최대공약수 프로그램 짤 때 리커전 기능에서 쉽게 짤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이 없는 언어만 알고 있을 때는 최대공약수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절차적 방식으로 복잡하게 작성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번 문제의 중요성은 이렇게 언어가 우리가 코딩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4번, 14번은 서로 연관된 얘기여서 모든 프로그래밍 영역을 위한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지난 시간에 프로그래밍 영역을 간단히 얘기했었죠.
맨 처음에 포트란 과학계산용, 그 다음에 사무용 코볼, 인공지능용 리스 프롤로그, 객체 정원 이렇게 앱, 웹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하나의 언어가 있다면 참 편하겠죠. 그랬을 때 긍정적인, 부정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죠. 지금 현실은 어때요? 현실 영역별로 언어가 다르죠. 앱 프로그래밍 하려면 자바, 안드로이드 또는 오브젝티브-C, 요즘은 스위프트로 코딩을 하게 되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작성할 때는 C, C++로 작성을 하고요. 또 요즘 머신러닝, 딥러닝 할 때는 텐서플로우,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요. 또 파이썬은 일반적인 업무 처리할 때 매우 편한 방법, 이렇게 여러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로 만들면 안 될까요? 하나로 만들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왜 하나로 안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14번 문제는 대부분의 언어들이 모든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어진 하나의 프로그램 문제를 푸는 데서 그러니까 사용한 언어가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해질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C++를 쓸 건가, 어떤 경우는 자바를 사용할 거냐, 어떤 경우는 파이썬을 사용할 거냐의 문제죠. 그래서 왜 각 문제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이 3번, 4번의 장단점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여서 같이 얘기를 해본 거고요. 정답은 없어요.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언어들을, 고급언어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장단점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그랬었겠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내용하고 연관되거든요. 다음에 8번 문제는 많은 상이한 종류의 루프 문장, 반복문, for문, while문, doWhile문, 아까는 또 루프문도 있었죠. 에이다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반복 문장들이 주어져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반복문도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 do while, 어떤 경우에 while문, 어떤 경우에 for문,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고요. 9번, 10번은 추상화 문제네요. 데이터 추상화, 프로세스 추상화. 각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떤 부분, 아까 뭐 if문, 반복문 이런 부분들이었죠. 복습 겸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18, 18은 수정돼야 될 텐데 15, 16번이 해야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는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한번 연습하라는 그런 문제네요. 네, 그래서 1장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언어들이 탄생했는데 그 탄생하게 된 과정, 또 시대적인 상황, 특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단어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언어들을 나열하게 되는데, 근데 뭐 이걸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역사 부분은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디지털 컴퓨터 이전 시대, 50년대, 6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죠. 디지털 컴퓨터가 탄생하기 전에는 그때도 이제 찰흙판에 기원전이네요. 기원전 1500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60진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현재 시분초 개념. 그때도 부동소수점 실수 개념이 있었다고 하네요. 가감승제, 곱셈 나눗셈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은 없었죠. if문, 조건문,
그런 개념이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땐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의 수식 계산만 필요했었지 절차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있었지만 이걸 우리가 현재 프로그래밍 하듯이 이런 필요성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유클리드라고 하는 학자는 기원전 300년에 최대 공약수 알고리즘을 기술했었네요. 조금 전에 공부했었던. 근데 이 경우에 0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하네요. 수 1, 뭐 특수한 경우 반복은 있었지만 뭐 기원전 바빌로니아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는데 어쨌든 유클리드는 최대 공약수 알고리즘을 기술해서 역사적으로 언급되는 유명한 학자가 되었네요. 네. 1700년, 1792년, 1800년 이때 찰스 베비지라는 영국의 학자인데요. 그 당시에는 수학자였죠. 그러니까 수학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전자제품이 없었거든요. 반도체가 없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톱니바퀴가 시계가 돌아가듯이 시계 한 바퀴 돌면 분침이 시침되듯이 한 바퀴 돌면은 시부자리로 바뀌고 또 그 시부자리가 또 10번 돌면 배그자리로 바뀌고 이런 형태의 기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자 했었는데 그 기계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뿐만 아니라 미분이 가능한 미분, 적분. 그래서 difference engine, difference라는 게 미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기계에 아주 복잡한 기계인 거죠. 참고로 얘기하면 중간에 생략된 것 같은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기계로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파스칼. 철학자 파스칼. 같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파스칼의 아버지가 세무서에서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세무서에서 복잡한 계산할 일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저녁에 어두컴컴한 데서 그 복잡한 계산하는 걸 보면서 이거 기계로 만들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그런 작업을 파스칼이 했었어요. 근데 베비지는 그보다 훨씬 발전해서 미적분이 가능한 아주 복잡한 기계를 만들려고 했었고요. 그 기계 이름을 애널리틱 엔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애널리틱 엔진은 현재의 디지털 컴퓨터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단지 메모리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기능은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없었으니까. 반도체 트랜지스터 진공관이 생기면서부터 저장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기계만으로는 어떻게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식 컴퓨터인데 현대의 폰 노이만 컴퓨터랑 가장 유사한 형태로 기계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평생을 이 기계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글쎄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을 때 아들한테 네가 좀 완성해 보렴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건 사실인지는 알 수 없고요. 하여튼 그래서 현재 컴퓨터와 비슷한 구조였기 때문에 프로그래밍도 가능했어요. 복잡한 미분 적분을 하려면 절차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래밍 할 전담 인력이 한 사람이 있었고요. 여기선 조수라고 표현을 했네요. 베비의 조수. 에이다 아우구스타라는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이다. 저기 아버지가 유명한 시인이라고 그러던데 시인의 딸 바이런 하여튼 뭐 딴 데서 그런 얘기를 들었나요? 하여튼 그래서 에이다가 최초의 코딩을 했던, 물론 이제 실제 실행할 수는 없지만 종이에다가 절차식으로 디퍼런스 엔진, 애널리틱 엔진에서 코딩을 했던 그런 1800년대 얘기가 있었고요. 이제 현재와 같은 디지털 컴퓨터, 전자식 컴퓨터가 등장한 것은 1940년대죠. 1940년대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하고 연합군하고 암호 때문에 만들었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30년대에는 사실 컴퓨터가 등장한 건 아니고 학문적으로 이론적인 페이퍼워크로 컴퓨터 관련된 그런 학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쭈제라고 하는 사람의 플랜 칼큘러스, 튜링은 수학자인데 튜링 머신, 캘큘러스도 수학 쪽이죠. 처치라는 사람의 람다 캘큘러스라는 이런 수학하시던 분들이 컴퓨터 관련된 일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했던 결과들을 보니까 나중에 후세에 우리가 봤더니 저게 컴퓨터의 전신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에이켄의 마크 1은 실제 컴퓨터인데요. 이것도 초기의 컴퓨터, 매우 원시적인 컴퓨터죠. 최초의 컴퓨터가 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애니아크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의견이 분분해요. 애니아크가 최초라고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요즘은 초기의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죠. 하여튼 그 초기의 컴퓨터들 중에 하나가 마크 1도 거기에 속하고요. 근데 이제 저 부분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역사적인 부분이니까요. 예, 그런 컴퓨터들이 개발되면서 이제 고급 언어가 필요하게 되었었는데요. 고급 언어들을 그 계보를 정리를 하면 최초의 고급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포트란 1. 포트란 1은 실제 사용은 별로 안 됐어요. 포트란 2로 발전했어도 그렇게까지 보편적으로 활용되진 않았었고요. 포트란 4에 이르러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코딩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죠. 포트란 77, 77년 버전, 포트란 90년 버전. 포트란은 40년대부터, 50년대네요. 50년대부터 90년대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언어죠. 물론 이제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전기공학이라든지 공대 쪽에서 또 이제 슈퍼컴퓨터에서는 아직도 포트란을 기반으로 한 코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포트란이 그 분야에 적합하기 때문에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팅에 왜 적합하냐? 슈퍼컴퓨팅은 매우 빠른 속도로 매우 많은 수학, 과학 연산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포트란은 과학 계산용으로 개발되었고 매우 빠른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그 슈퍼컴퓨팅 분야에서는 포트란 90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매우 빨리 순간순간 계산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리얼타임 시스템 그런 쪽에 적합하게 남아있는 거고요. 포트란부터 시작해서 알골, 파스칼, 모듈라 이런 계통이 있고요. 그쪽에서 이제 시뮬라하고 스몰톡 이쪽 객체지향, C++ 자바로 연결돼야 될 텐데 자바 객체지향 라인이 있고요. C 언어 계통, 시스템 소프트웨어, CPL, BCPL, BC라는 언어에서 C++이 저희 스몰톡하고 만나서 자바로 연결되는 복잡하게 얽혀 있죠. 함수형 언어 리습이 탄생해서 스킴 또는 ML, 커먼 리습 쪽 계보가 있고요. 스노볼은 그 문자열 처리 언어인데 독자적이네요. 프롤로그 논리형 언어도 독자적이고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서 그 가치가 있는 이 조금 특징적이면서 많이 사용되었던 의미가 있는 그런 언어들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계통도입니다. 50년대에는 이제 그 언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할 텐데 50년대 초반에는 처음엔 기계 어셈블리어를 사용했었죠.
니모닉 코드라고도 했었죠. 니모닉. 기억하기 쉬운. 50년대 중반부터 고급 언어 포트란이 발생했고요. 50년대, 54년, 57년 베커스에 의해서 포트란 77, 90년 이렇게 계속. 이때 이제 포트란에는 배열, 반복 구조, 분기문, 조건문, 부프로그램, 함수 프로시저 이런 기능들이 사실상 처음 등장했고 그 기능들이 후속 언어에서도 계속 사용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계산용으로 포트란이 상업용, 비즈니스용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코볼이 등장하게 됐었죠. 그리고 포트란, 코볼 양쪽이었거든요. 복잡한 과학계산용 포트란, 비즈니스용, 은행에 예적금, 입출금하는 이적에서는 간단한 상업용 또는 월마트, 이마트에 간단한 처리하는 이런 상업용하고 복잡한 과학계산 나눠졌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프로그래밍하기 편한 유지 관리하기 편하고 디버깅도 편하고 코딩하는 사람들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입장에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해서 그 알고리즘 중심으로 언어를 다시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포트란하고 코볼 같은 경우에는 기계어 어셈블리어를 추상화만 했거든요. 추상화만 했을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거냐라는 일부분을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텀업, 기계어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 이런 수준에 생각했던 걸 거꾸로 탑다운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알고리즘을 컴퓨터 언어로 효율적으로 빨리 표현하고 코딩을 빨리 하고 이런 관점에서 등장한 언어가 알골이에요. 네, 알골 58도 있는데 연도를 붙여서 알골 60이 60년대 버전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죠. 알골 60은 그 이후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다른 그 명령형 언어들 수천 개의 언어들이 알골 60으로부터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골 60은 그 당시에 컴퓨팅 환경, 하드웨어 환경에서는 컴파일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텀업이 아니라 기계어 어셈블리어로부터 고급 언어로가 아니고 사람 머리로부터 아래쪽으로 탑다운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하드웨어를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관점에서 생각하자라고 언어의 기능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당시의 하드웨어 환경, 메인 메모리가 적고 CPU가 느리고 이런 환경에서 컴파일러를 구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상용화, 컴파일러로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론적인 고급 언어라고 볼 수 있고 그 후속 언어들은 이제 알골 60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하드웨어 환경에 적합하게 언어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리습 함수형 언어 여러 번 언급했었네요. 리습이나 APL은 주로 수학에서 배열 처리, 행렬, 매트릭스 처리에 적합한 이런 언어들도 50년대 후반에 등장을 했었죠. 또 코볼은 얘기를 했고요. 코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레코드 구조예요. C 언어의 구조체가 레코드죠. 근데 레코드가 조금 색다른 레코드예요. 나중에 자료형 얘기할 때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알골 60 방금 얘기했는데요. 알골 60은 기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네요. 알고리즘을 가장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그 목적으로 고안되었던 언어인데요. 일단
포맷이 프리 포맷이네요. 프리 포맷 차이점은 포트라는 경우에 포맷이 너무 엄격했어요. 딱딱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너무 딱딱한 거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하자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구조적 명령이 발생했어요. if then else, for문, if문, switch문, 이 구조적이죠. 이 구조적인 특징이 알골에서 시작됐어요. 그 전에 언어들, 포트란, 코볼, 얘네들은 구조적인 문장이 있더라도 매우 원시적이에요. 근데 구조적인 틀을 잘 갖춘 게 알골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begin and block, C 언어나 자바에서는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한 묶음으로 만드는 그런 개념들, 블록 구조 개념도 알골에서 시작을 했고요. 변수의 타입 선언이라든지 recursion, 매개 변수 전달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각 기능들이 대부분 알골에서 출발한 게 많아요. 스택 기반, 런타임 스택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런타임 스택 개념이 알골로부터 출발했어요. 그 전에 포트란 코볼 시대에는 런타임 스택 개념이 없었어요. 블록 개념도 없었고요. 블록하고 스택은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또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술할 때 BNF 형식을 사용한 언어이기도 하고요. 리스프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는 할 텐데요. 자료 구조가 하나예요. 데이터 타입. 여러분들 데이터 타입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인트자 플로트, 배열, 구조체, 포인터, 레퍼런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리스프에 가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as expression이 자료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명령형 언어에서 기본 자료 구조, 인트자 플로트, 그 다음에 구조적인 거, 배열 레코드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색다르죠?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개념도 아마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모리를 그냥 마구 쓰다가 부족하면 다시 수집해서 쓰는 좀 색다른 형태죠. 리커전은 뭐 다른 데서도 나왔을 거고요. 이게 50년대에 출현했던 언어들 몇 가지 대표적인 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60년대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처럼 보이죠? 바벨탑? 프로그래밍 언어의 바벨탑이라고 유명한 그림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이렇게 벽돌 하나씩 쌓인 것처럼 벽돌 하나가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라고 한다면 이놈들만 다 모아놔도 바벨탑만큼 많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이죠. 네, 그래서 그 많은 언어들이 60년대에 탄생을 했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PL1이 있는데요. PL1은 아까 1장 연습 문제에서 여러 가지 영역의 프로그래밍을 언어를 하나로 다 하면 안 되냐. 스마트폰 앱 프로그램이든 자바, 자바스크립트, 웹이든 시스템 소프트웨어, C++이든 이거 다 하나의 언어로 하면 안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60년대에 관련된 학자들이 IBM이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었거든요. IBM 사람들이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자. 그 결과로 탄생한 게 PL1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랭귀지 하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포트란, 코볼, 알골 등의 장점을 모두 수용해서 하나의 언어로 이렇게 설계를 했었는데요. IBM이 막강한 지원을 했었고요. 문제는 너무 많은 기능이 하나의 언어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 방대해요. 너무 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컴파일러 크기가 너무 커요. 컴파일러가 너무 크면 메인 메모리가
매우 비쌌죠. 용량도 작고. 컴파일러 하나 다 올라오고 나면 딴 일을 못해요. 그럼 비현실적이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제 컴파일러 크기가 너무 크고 컴파일러 개발이 어렵다. 실행 효율도 안 좋아요. 기능이 너무 많아서 배우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러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신뢰성이 저하되는 이런 언어를 설계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단점들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래서 성공하지를 못했죠. 알골이 58년도에 시작해서 알골 58, 알골 60에 이어서 어느 정도 모양을 잘 갖췄고요. 알골 60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것이 68년 알골 68이에요. 그래서 알골에서 다른 언어의 여러 기능들을 더 추가해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인, 물론 알골 68도 실제로 개발자들이 사용하진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컴파일러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론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언어이죠. 특징 중에 하나는 직교성이라고 했네요. 이건 다음 3장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특징이 디자인 일관성, 실행 환경 등이 우수하다고 하고요. 하여튼 컴파일러 구현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활용은 안 된 그런 언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60년대 대표적인 언어들이 스노볼, 아까 얘기했었죠? 문자열 처리용 시뮬라 67, 시뮬레이션용 언어인데요. 목적이 여기서 객체 지향 개념이 처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뮬레이션은 이게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국방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쪽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미사일 쏘아 올리고 미사일이 큰 거 작은 거 뭐 여러 가지 있죠. 장거리 단거리.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공중전에서 미사일이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걸 이제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이걸 시뮬레이션 하고 싶어요. 무기 개발할 때. 그럼 이 시뮬레이션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데 기존의 언어들은 그 시뮬레이션용이 적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언어를 고안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특징이 장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들이 속성들이 공통된 게 대부분이에요. 한 7, 80% 이상. 그 다음에 다른 게 조금 일부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자료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응용 목적에 적합한 걸 해보니까 클래스, 오브젝트였던 거죠. 베이스 클래스, 베이스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 달라지는 것은 이걸 상속받아서 조금 수정, 필요 없는 건 빼고 필요한 건 추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개념이 시뮬러 67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 언어의 클래스 개념이 처음 도입된 거고요. 베이직이라고 하는 언어는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70년대에는 간결성, 추상화 등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파스칼, C 언어. 그러니까 60년대에는 기능이 막 이 기능 저 기능 이렇게 막 확장하던 시대예요. 컴퓨터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해서 PL1 같은 경우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언어잖아요. 근데 이렇게 편리한 기능들을 막 넣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게 기능이 너무 많아서 그 기능에 치여서 더 단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거꾸로 다시 단순해져요. 70년대 언어들은. 그 대표적인 언어가 C 언어하고 파스칼이었죠. C 언어는 여러분들이 C 언어 배울 때는 복잡한 언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C 언어를 배우는 관점에서 C 언어가 매우 이렇게 크리티컬한 것들이 많아서 이거 돼야 되는데 컴파일 에러 나고 세그멘테이션 폴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언어 자체만 보면 매우 심플한 언어예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만 든다면 C 언어의 데이터 타입에 문자형 차 타입 이 문자형 아니에요. 정수 타입이에요. 8비트 정수죠. 그래서 문자 차라고 쓰긴 하지만 그건 약간 그 속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8비트 전수, 인트는 16비트 전수, 차는 8비트 전수. 즉 문자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형 변수를 하나 정의해서 차, C는 정수를 어사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문자형이라면 문자만 어사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은 문자형 그러면 영문자 기준으로 한다면 A, B, C, D 대문자, 소문자, 문장부호, 콤마, 마침표, 괄호 이 문자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C 언어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수를 0부터 255까지 8비트 정수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이제 문자를 작은 따옴표 A라고 쓸 수 있게끔만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도 매우 심플해요. 그러니까 C 언어의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보면 그러니까 C 언어를 다른 언어하고 비교를 해보면 언어 자체는 매우 간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다음에 또 하게 될 텐데요. 파스칼이라는 언어는 이제 교육용 언어로 탄생했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교육용 언어로서 적합한 게 지금은 파이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파스칼은 사용하진 않죠. 80년대에는 통합과 새로운 방향 에이다가 등장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에이다는 PL1이랑 비슷해요. PL1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언어로 하자. IBM에서 시도를 했었죠. 에이다는 미 국방성에서 시도를 했어요. 미 국방성에서 주로 우주산업, 달, 화성, 스페이스 셔틀 하면서 매우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프로그래머들이 작업을 하는데 영역이 다르거든요. 영역이 다른 부분을 자기네들만 영역에서 코딩을 했다가 그걸 다 가져와서 인티그레이션, 통합해서 하나의 그 스페이스 셔틀을 쏘아 올리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각자 팀들은 자기네들이 문제 영역에 맞는 적합한 언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티그레이션 할 때 불편한 점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러지 말고 모든 영역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하나의 언어를 만들자. 미국 방송에서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그게 하여튼 IBM의 PL1하고 미국 방송의 에이다하고 같은 목적이에요. 근데 또 같은 이유 때문에 사용이 잘 안 되는 거죠. 너무 방대해서 컴파일러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서 PC에서는 돌아가지도 않아. PL1. 그래서 에이다의 경우에는 그래도 PC용도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구현하기 어려운 메모리 많이 잡아먹는 기능들 빼고 그렇지 않은 기능들만 해서 구현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다음에 리스비의 후속으로 스킴, ML 등이 등장했고요. 프롤로그가 등장했고요. 그래서 이제 각 언어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네요. 에이다는 추상화, 디자인 섬세하고 복잡 방대한 제2의 PL1 그렇게 되었고요. 모듈라 2라는 언어도 있었고요. 스킴, ML, 함수형 언어들이 80년대에 조금 활발한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프롤로그니 집합론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든 셋L. 아까 배열, 행렬 중심의 APL 얘기했었죠. 수학 목적에. 여기서는 집합 속의 집합 부분을
프로그래밍이 편한 셋L이라는 언어도 있고요. 스몰톡은 객체지향 언어, 그러니까 시뮬라 67, 시뮬라 언어가 객체지향 클래스 부분이었다고 했는데 스몰톡도 객체지향에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에요. 시뮬라 언어는 시뮬레이션용이라고 그랬었죠. 스몰톡은 그림 운영 체제예요. 요즘 그림 운영 체제가 다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림 운영 체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네모예요. 이 지금 파워포인트, PDF도 네모, 워드 프로세서도 네모. 맨 위에 메뉴들 쭉 있고 팝업 메뉴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아래 한글의 네모 화면이나 MS 엑셀의 네모 화면이나 웹 브라우저나 비슷비슷하잖아요. 각각이 오브젝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 운영 체제를 개발할 때 오브젝트 개념이 객체적 개념이 매우 유용했었던 거고요. 그림 운영 체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언어가 스몰톡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몰톡과 시뮬라 언어가 객체적 언어를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고요. C++, 에펠 이런 언어들이 있었고요. 90년대에는 월드와이드 웹 시대네요. HTML, Java, 자바스크립트, PHP, ASP 이런 언어들이 등장했고요. 특히 Java 특징은 여러분들이 잘 알 텐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